네, 자 68회 FAT 1급 기출문제의 실무 이론평가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공의 손익 분석에 대한 대화 장면이다.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개정 과목은 그랬는데요. 영업이익이 전기보다 증가했는데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원인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었는데요. 이러한 질문을 제가 68회만이 아니고 다른 회차에서도 이 문제를 본 것 같습니다. 자, 영업이익은 전기보다 증가했는데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면 영업이익 밑에 있는 항목에서 찾아야 되겠죠, 답을. 그러면 영업이익 밑에 있는 비용이 뭐가 있어요? 여기 크게 감소했다면은 이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일 텐데 영업이익 밑에 있는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다 이거죠. 예, 영업의 비용.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감소는 무엇의 증가의 원인이다? 영업의 비용의 증가가 원인이다. 이렇게 답을 했겠죠. 그러면 보기에서 영업의 비용이라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개정 과목을 적어놨어요. 매출원가 아니죠. 임차료, 판매관리비죠. 이자 수익, 영업의 수익이고요. 답은 4번이다. 이와 똑같은 문제를 어느 회차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유형자산 처분손실, 이게 바로 영업의 비용이죠. 다음 2번, 다음 중 비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랬습니다. 이것도 개정 과목 분류에 대해서 문제를 냈군요. 자, 유동성 장기부채는 비유동부채를 유동부채로 바꾼 개정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유동부채입니다. 부가세 예수금 바로 다음 달 25일 날 납부해야 되는 거죠. 유동부채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건 비유동. 사채, 요거 비유동. 그래서 비유동 부채가 다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12월 말 상품 재고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총평균법으로 문제를 냈습니다. 매 회차마다 지금 지난번 67회 문제 또 그 전 회차 문제를 풀 때도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계속 풀었습니다. 그렇죠? 자, 재고자산을 물어본 거예요. 재고자산을. 그런데 이번에는 평균법으로 문제를 냈습니다. 평균법 문제를 만나면 먼저 평균 단가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12월 1일의 금액에다가 12월 10일의 금액 그리고 12월 20일의 금액을 모두 더하죠. 그러면 21만 원이 나오네요. 자, 21만원 나누기 수량을 더합니다. 300개, 500개, 200개 더하면은 1000개죠. 그래서 1000으로 나누게 되면은 단가는 210원이 되겠습니다. 평균 단가 210원만 구하면 금액은 수량만 곱해주면 되겠죠. 자, 무엇을 구하라고 그랬냐면은 재고 금액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재고 수량을 알아야 되겠죠. 자, 1000개를 매입해 가지고요. 기초까지 포함해서 1000개 중에서 매출을 몇 개 했느냐? 12일 날 200개, 25일 날 200개 해서 400개를 매출했습니다. 그러면 재고는 600개죠. 따라서 재고 금액은 600개 곱하기 210원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재고 금액이에요. 그래서 계산기를 잡고 곱하기 하면 6일은 6, 6이 12, 12만 6천원, 바로 3번이 답이었겠네요. 답은 3번이다. 매 회차마다 풀이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상품 재고액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총평균법으로 문제를 냈어요. 그러면 여기 평균 단가 일단 구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이걸 곱하기 해주는 거예요. 매출 수량. 그래서 400개 곱하기 평균 단가 210원 하는 거죠. 이게
매출 원가입니다. 414, 428 84,000원은 매출 원가. 보기 2번에 있네요. 매출 원가가 되죠. 네, 그래서 이런 3번과 같은 스타일의 문제가 어떤 회차에서는 선입선출법으로, 어떤 회차에서는 총평균법으로 반복해서 출제를 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그죠? 네, 꼭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올 확률이 매우 높죠. 다음 4번. 다음은 도매업을 영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공의 대손 관련 자료입니다. 손익계산서에 계상해야 하는 계정과목과 그 금액은 얼마인가 이랬어요. 자, 대손 관련 자료라면은 여러분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계정과목이 딱 하나 있죠. 대손상각비. 예. 대손과 관련해서 손익계산서로 가는 건 대손상각비예요. 그러면 대손상각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24년 12월 10일 날 서울의 파산으로 단기대여금. 아하, 단기대여금. 자, 우리가 대손상각비는요, 매출 채권이 대손이 발생했을 때 손익계산서로 가는 비용 계정 과목은 대손상각비예요. 하지만 단기대여금처럼 또는 장기대여금처럼 매출 채권이 아닌 일반 채권의 대손에 대해서는요, 손익계산서로 가는 비용이 뭐냐? 기타의 대손상각비예요. 예, 기타의 대손상각비. 자, 그래서 단기대여금 200만원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이전에 설정된 단기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8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80만원은 대손충당금에서 상계하면 되고요. 모자라는 120만원을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비용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었다. 네. 여러분 설명 중에도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타의 대손상각비 120만원. 분계가 이렇게 되죠. 요 분계가. 요 대손처리 분계가 어떻게 돼요? 차변의 대손충당금 80만원, 또 차변의 기타의 대손상각비 120만원, 대변의 단기대여금 200만원. 이런 분계가 되는 거죠. 대손처리 분계. 이해하셨죠? 다음은 5번을 보겠습니다.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형자산 여러분 잘 아시죠? 자, 무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식별 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지 이런 것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무형자산은 우리가 물리적 형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식별 가능성이 있는지 통제하고 있는지 이런 추가적인 것을 충족해야 된다고 그랬죠.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유형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3번.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맞습니다. 연구 단계는 연구 개발비라고 하는 판매 관리비로 처리해야 됩니다. 다음 3번.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정액범만 인정된다. 이거 잘못됐죠.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유형자산과 똑같이 적절한 방법으로 상각을 하면 되는데,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기 어려울 때는 정액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정액법만 인정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옳지 않다.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무형자산은 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은 내용연수는 20년 이내로 합니다. 무형자산이 유형자산과 다른 점들, 잔존가치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는 것과 내용연수는 20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률에서 정해진 어떤 다른 그 법률에 정해진 바가 있는 내용은 거기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3번 옳지 않다. 다음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의 단기 매매 증권 관련 자료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어요. 자, 보세요. 단기 매매 증권 이렇게 자주 문제에 나옵니다. 자, 23년 11월 22일 A 주식 100주를 한 주당 3,000원에 취득하고 수수료 2,000원을 지출했어요. 그리고 그해 12월 31일 A 주식의 시가가 한 주당 3,500원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월 7일 날 A 주식을 전부 3,700원에 한 주당 처분했습니다.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자, 1번 11월 22일 A 주식의 취득 원가는 30만 2천원 맞죠? 예. 틀렸죠? 죄송합니다. 예, 우리가 이게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하면은 30만 2천원을 취득 원가로 보는 게 맞죠? 매도 가능 증권은 수수료를 취득 원가에 포함해요. 그러지만 단기 매매 증권은 취득 시 수수료는 영업의 비용으로 별도로 비용 처리합니다. 수수료 비용으로요.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옳은 거 찾아야 되겠네요. 1번은 틀렸다. 2번 23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기록되는 단기 매매 증권은 37만원이다. 어디 볼까요? 한 주당 3,500원으로 평가했잖아요. 100주면은 35만원이겠죠? 틀렸습니다. 37만원이 아니죠. 한 주당 3,500원이면 35만원이죠. 100주니까. 다음에 3번 23년 12월 31일 손익계산서에 기록될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이익은 3만원이다. 한번 볼까요? 3,000원에 사가지고 500원 올랐습니다. 500원 곱하기 100주는 5만원이죠. 틀렸네요. 다음에 24년 12월 7일 A 주식의 처분으로 인식한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은 2만원이다. 한번 볼까요? 3,500원으로 평가해 놓은 주식이 처분할 때 3,700원에 처분했기 때문에 한 주당 200원씩 이익이 났어요. 따라서 100주니까 2만원 처분이익 발생한 거 맞습니다. 답은 4번이 옳은 것이다. 다음 7번 보겠습니다.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직원의 가족 동반 야유회비는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한다. 맞았죠? 직원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영어학원 지원비는 교육훈련비. 맞았습니다. 거래처 직원의 결혼 축의금 접대비. 예, 맞았습니다. 회사 부담분 건강보험료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이거 틀렸군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회사 부담분 건강보험료는 우리가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 예수금은 종업원의 자기 부담액이 예수금입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고요. 다음 8번부터 부가가치세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였어요. 폐업의 경우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이거 틀렸네요. 폐업일로부터가 아니죠. 폐업일이 속하는 날에 다음 달 25일 내에 신고 납부하는 겁니다. 폐업일로부터 25일이 아니라 다음 달.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이에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법인사업자 확정신고의 경우에 애정신고 시 이미 신고한 내용을 포함한다? 아닙니다. 이미 신고한 것은 제외하고 신고해야 돼요. 애정신고 때 신고한 것은 확정신고 때는 빼고 하는 거예요. 다음 3번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제도가 있습니다. 네, 자 4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 애정신고 기간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애정고지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네, 맞았어요. 이것도. 네, 4번이 맞았어요. 4번이. 개인 사업자는 애정신고 기간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고지세액을 보냅니다. 그러면 납부하는 게 원칙이에요. 신고는 하지 않고 개인 사업자는 확정신고 때만 신고 납부합니다. 자, 그러면 3번이 틀렸다는 얘기인데요. 뭐 때문에 틀렸을까요? 아마 요 기준이 틀렸다.
예,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5천만 원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4,800만 원일 거예요. 4,800만 원. 네. 한번 자료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기로 하고요. 네, 4,800만 원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 과세자는 없어요.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있는데 그것이 공급 대가가 5천만 원이 아니라 4,800만 원일 것이다. 자, 그래서 이거 옳은 것은 4번이에요. 다음에 9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반환조건부 판매. 네,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라고 했습니다. 네, 반환조건부라는 것은 우리가 시용 판매라고도 하죠. 사용해보고 필요 없으면 반품해도 좋습니다 하는 거죠. 다만 기간을 정해놓죠. 10일이라든가 5일이라든가 이렇게 기간을 정해놔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간이 지나면 조건이 성취됐다 해서 판매로 우리가 잡는 거죠. 그게 공급식입니다. 네, 1번은 맞았어요. 2번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 가공을 완성했다라고 해서 공급이라고 하나요? 아닙니다. 가공을 완성한 것은 작업을 완료했다는 얘기고 공급이라는 것은 재화를 인도해야 돼요. 인도. 가공도 판매처럼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옳지 않군요. 다음에 3번 장기할부 판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 할부 판매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봐요. 하지만 장기할부 판매의 경우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외상 판매의 경우 재화를 인도하는 때입니다. 맞았죠? 2번 틀렸습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 주식회사 한공의 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자료입니다.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랬어요. 여러분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시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주는 거예요. 매기 매입세. 그래서 가나다에서 매출세액을 찾아보면은요, 첫 번째 국내 매출액 공급가액이 1억 원이면 이 중에서 10% 1,000만 원이 매출세액에 해당이 되고요. 하치장에 반출했다. 우리가 직매장에 반출했다면은 과세가 됩니다. 공급으로 보죠. 하지만 하치장은 판매가 일어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으로 보지 않아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그래서 여기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출세액이 없어요. 그러면 가나가 매출이었으니까 여기선 매출세액은 1,000만 원이다. 그럼 매입세액 답번을 볼까요? 자, 매입세액이 700만 원입니다.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이 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면요. 200만 원은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이므로 빼면 500만 원이 매입세액에 해당이 되죠.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자,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빼니까 답은 3번이었겠네요. 네. 자, 어때요? 여기서 실수하는 거 빼고 7개 이상 맞으셨나요? 네. 7개 이상 맞으셨다면 합격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우문구로 로그인해서 우리 실무 수행까지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우문구는 문구용품을 도소매하는 법인이네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 수정 문제를 냈어요. 한국산업에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 4번을 받았다. 사업자 등록증의 변경 내용을 확인하여 대표자명, 담당자 메일 두 가지 알려줬습니다. 알려주면 고마운 거죠. 두 개만 고치면 된다는 것으로 우리 받아들여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처 등록에 가셔가지고 거래처 등록에 가서 검색을 할 때
한국으로 검색을 하면 되죠. 컨트롤 F 한국 엔터. 네, 한국산업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맞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대표자 명 이경호로 여러분 바꿨죠? 엔터 하시고 이메일 주소는 추가사항에서 여기 바꿔주셨죠? 이메일 주소 잘 안 보이네. 코리아로 바꿨군요. 빌36524. 그래서 아이쿠 이렇게 바꾸셨었죠. 엔터 꼭 치셔야 돼요. 자, 다음 두 번째 문제는요.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수정. 강호문구는 판매 촉진 목적 지출에 판매 촉진비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려고 한다. 850번 이거를 판매 촉진비로 등록하고 구분과 표준 코드 이렇게 해라 하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잘 했겠죠?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가가지고 바로 숫자 850을 입력을 하셨고 거기에 클릭을 해서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은 빨강색이 없어요. 그냥 입력하면 다 되는 거죠. 판매 촉진비 구분해서 경비 선택했죠. 그리고 표준 코드 여기 더블 클릭해 가지고 그 91번 여기 광고 선전비 선택해 주셨으면 잘 하신 거죠. 다음에 거래자료 입력 문제,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문제입니다. 지방 출장 중인 회사 영업팀 직원의 식사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회사의 영업팀 직원, 우리 회사 직원이란 얘기죠. 받은 영수증이다. 회사는 이 거래가 제출증명서를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하면서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것 개정 과목까지 친절히 알려줬습니다. 영수증 수취 명세서 2와 1 서식을 완성하라. 자, 날짜 1월 9일 날짜로 여러분 이렇게 입력하면 되죠. 일반 전표 입력에 1월 9일로 가가지고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1번 출금하신 다음에 복리후생비 811번으로 여비교통비죠. 812번 여비교통비로 800번대로 꼭 했겠죠. 그리고 금액은 22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영수증 수취 명세서 여기 가셔가지고 네 번째 줄에다가 2024 0109 나라 한정식 자, 쭉 입력. 저는 생략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은 다 입력하셨을 거예요. 거래금액 22만원. 자, 구분에 해당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나가시고 계정 코드는 아까 여비교통비 812번으로 했고요. 여기에다가는 식사대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죠. 그러신 다음에 영수증 수취 명세서 1번에 가가지고요. 명세서 2 불러오기 요거 클릭을 해야 여기 4건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일이 많으니까 일단 닫으면서 예 하고 저장을 해 두셨겠죠. 이렇게 진행하셨으면 됩니다. 그래서 영수증 수취 명세서 작성하는 문제도 제법 자주 나와요. 다음 두 번째 문제는 현금 영수증이었는데요. 영업부 업무용 승용차 1998cc 주차를 위하여 강남 주차장에 당월분 주차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수취한 영수증입니다. 거래자료 입력하세요. 차량 유지비로 처리할 것. 계정 과목 아주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가 없고 너무 쉽게 문제를 냈습니다. 자, 신용카드 영수증에 2월 13일 날짜를 확인하시고 일반 전표에 2월 13일로 고친 다음에
현금 영수증이니까 1번 출금하시고 차량 유지비로 800번대 고르시면 되겠죠. 822번이었네요. 금액에다가 396 플러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네, 두 개 다 계정 과목을 딱 지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고민 없이 빨리 할 수 있었어요. 다음에 세 번째, 보통예금 거래 내역입니다. 물품 보관 장소로 사용 중인 금비 빌딩 창고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 3천만 원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라. 자, 우리가 이 보증금이 임차 보증금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죠? 네. 물품 보관 장소니까 창고일 텐데 창고의 보증금, 우리가 빌려 쓰는 거니까 임차 보증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차 보증금은 감소하고 보통 예금이라는 당좌 자산은 증가하는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전표 3월 25일에다가 이렇게 입력했겠죠. 일반전표 3월 25일에다가 차변이 103번, 은행은 국민은행 보통. 국민은행 코드가 여러 개 있을 때 잘 고르셔야 돼요. 보통으로. 금액은 30 플러스 엔터. 자, 대변이 뭐예요? 임차 보증금,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이죠. 거래처 꼭 넣어야 되죠. 금비 빌딩 107번, 대변에 3천만 원. 이렇게 자산 감소 시킵니다. 차변에는 당좌 자산 증가, 대변에는 기타의 비유동 자산 감소, 이렇게 되겠죠. 자, 임차 보증금 회수하는 문제는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는 없었어요. 다음 4번 어음 문제가 나왔습니다. 4월 7일이고요. 미소용품의 외상 매입금 일부를 결제하기 위해서 초록마트에서 상품을 매출하고 받은 전자음을 대서양도했습니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으러움 현황에 반영하시오. 자, 계정 과목 두 개 다 찾으셨죠? 받으러움, 양도했으니까 대변, 외상 매입금, 갚았으니까 부채 감소 차변. 자, 자금 관련 정보까지 잘 마무리하시면 되죠. 자, 4월 7일 일반전표입니다. 일반전표 4월 7일 하셔가지고 차변이 251번 외상매입금, 거래처 꼭 넣어야 되죠. 미소용품의 외상매입금이라고 그랬습니다. 미소용품 105번, 금액은 1100만원 확인할 수 있죠. 대변이 받으러움이죠. 110번. 그리고 거래처는 초록마트에서 발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처는 초록마트로 여러분이 입력했어야 됩니다. 대변에 1100만원. 그런 다음에 받으러움 줄을 어딘가 클릭하신 다음에 F3을 눌렀겠죠. 자, 할인이 아니라 이것을 배서로 바꿔야 됩니다. 어음 상태의 배서는 3번이죠. 그리고 어음 번호는 찾으면 돼요. 더블 클릭해서 선택 단추 누르면 됩니다. 여기서 엔터 쳐가지고 어디로 커서가 가는 걸 보시라고 그랬죠. 마지막 지급거래처로 넘어갔죠. 자, 이 초록마트에 요 받으러움을 어디에다 지급했냐 이거예요. 외상매입금 갚으려고 외상매입금 거래처에다 우리가 지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상매입금 거래처가 지급거래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급거래처 셀을 더블 클릭해서 미소 입력해가지고 검색해 주시면 되는 거죠. 미소, 영어로 들어갔네요. 네, 미소 용품. 이렇게 엔터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배서 양도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예, 그동안 앞에서 할인, 발행, 보관 이런 문제들이 최근에 쭉 나왔었는데 68회에서는 배서 양도로 문제가 나오니까
어음 관련 문제는 다양하게 나온다 이겁니다. 지급어음을 등록하고 발행하고 하는 거, 또 지급어음이 만기가 된 것도 나오고, 받을어음 보관도 나오고, 받을어음의 할인도 문제가 나왔었죠. 또 받을어음이 만기가 된 것도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다음 5번째 문제는 어떤 게 나왔을까요? 5번째 문제는 건강보험 영수증입니다.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4월 급여 지급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기한 이래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했다. 보험료 50%는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금액이며 나머지 50%는 회사 부담분이다.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자, 이 문제 상당히 여러 번 해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여러분 어렵지 않게 입력했을 것 같아요. 자, 일반전표 5월 10일에다가 일단 대변의 보통예금을 입력해 보는 게 좋겠죠.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 은행이 신한은행 보통이었어요. 신한은행 보통. 자, 쭉 가셔가지고 금액은 225620, 225620 이렇게 전체 금액이 큰 것을 먼저 입력해 주는 게 조금 낫죠. 그 다음에 차변. 자, 차변에 회사부담금 50% 복리후생비죠. 800번대 복리후생비 811번으로 하시고 쭉 가셔가지고 저거 숫자가 복잡하니까 계산기를 써가지고 225,620을 나누기 2 해보셨겠네요. 그러면 112810이 나와요. 112810 나눠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고, 또 차변에 나머지는 예수금으로 하셨죠? 종업원 부담금 급여 지급할 때 예수금으로 부채로 잡아놓은 것을 오늘 부채 감소시켜주는 거예요. 112810 이렇게 입력하셨죠? 이렇게 하면 잘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1번 문제 여러 번 해본 문제들이죠.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며 판매대금은 7월 말일에 받기로 했으므로 외상분개하시면 되겠고요. 거래명세서의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하여 발급 및 전송하라 하는 문제죠. 이것도 여러분들은 이제 상당히 익숙해졌습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7월 12일이죠. 매입 매출 전표 7월 12일 입력하시고 유형이 이거는 11번 문제예요. 유형이 11번. 주제가 과세 매출 자료라고 딱 알려줬죠. 자, 품명에는 다목적 문구함, 수량 500, 단가 25,000원 되겠습니다.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 제1유통이 되겠습니다. 전자세금란은 우리가 발행할 때는 비운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7월 말에 받기로 했으므로 분계는 2번 외상분계로 하시면 밑에 분계가 완벽하게 완성이 됩니다. 이대로 두시고 회계 메뉴에 가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로 가가지고 7월 12일 날짜 입력한 다음에 뒤에도 7월 12일로 입력한 다음에 엔터 3번 치죠. 그래서 앞에 체크박스 체크한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전자발행 확인, 사진 나오면 발행 또 한번 확인되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누르고 로그인 단추 누르고 미전송 체크하고 나서 매출조회 단추 누르고 발행 누르고 확인 누르고 확인 누르고 뭐 이렇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또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는 조회 누르고 외상 누른 다음에 여기 전자발행 나타나는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세 문제 첫 번째 문제는 이 스타일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매출 거래인데 카드 매출인데요. FAT 1급의 카드 매출은 17번이에요. 17번. 자, 상품 멀티펜을 비사업자인 신진이에게 판매하고 발행한 신용카드 전표입니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매출 채권에 대하여 외상매출금 계정으로 처리하라. 네, 카드 분기하면 외상매출금으로 될 겁니다. 17번, 유형을 17번으로 잘 했다면.
유형이 틀리면은요 외상 분계에도 카드 분계에도 외상 매출금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갑자기 미지급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57번 유형으로 잘못 입력하면 그렇다 이거죠. 이건 17번 유형이에요. 자, 날짜는 여기 7월 20일입니다. 그래서 7월 20일로 메인 매출전표 날짜를 고쳐서 유형을 17번으로, 유형 선택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카드사는 삼성카드 확인해 주시고 품명에다가 멀티펜이라고 쓰셨겠죠. 공급가액에다는 부가세 포함한 187000을 입력하셨겠죠. 그리고 거래처에는 개인 이름인 신지 입력해서 신지를 넣었을 거고요. 전자세금 지나가고 분계는 4 하시면 된다. 자, 외상매출금 삼성카드 잘 됐죠? 부가세 예수금 상품 매출. 네, 완벽합니다. 이대로 두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는 매입거래입니다. 자, 매입인데 청구서인데요. 보니까 전화요금이에요. 전화요금의 경우는 밑에 잘 보시라 그랬죠. 전화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전자세금 계산서로 취급해야 됩니다. 자, 영업후 8월분 전화요금 청구서입니다. 회사는 작성일자로 미지급금 계상을 한다. 개정과목까지 알려줬어요. 납부기한일에 자동이체하여 지급 처리하고 있습니다.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세요.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여기 뭐로 처리하라고 알려줬죠? 51번 과세 매입으로 처리하라. 이거까지 알려줬습니다. 유형까지. 원래 이거 읽어보고 우리가 판단해서 50일 과세 매입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51번으로 해라 하고 실수하지 않게끔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전자입력이다. 이게 전자세금 계산서다. 이것까지 다시 한번 알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날짜를 보시면 작성일자가 있는 여기 9월 3일로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날짜를 9월 3일로 입력을 하시고 유형은 51번 과세 매입, 품명에는 전화죠. 전화 요금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공급가액에다가는 거기 있는 280000이죠. 280000 입력하셨나요? 그래서 30만 8천원이 되고 거래처는 미래통신, 미래로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 해야 되겠고요. 분계는 미지급금 분계를 해야 되므로 3번 혼합으로 해서 상품을 전화요금이니까 통신비 800번대로 고쳐주셔야 돼요. 고쳤죠? 그리고 내려와서 대변을 253 미지급금으로 308 플러스 탭키 눌러가지고 미지급금 거래처가 미래통신 딱 떨어지는지 확인하셨죠? 네, 하여튼 매입거래는요 밑에 분계를 고쳐야 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상품을 통신비로 고쳤어야 돼요. 그대로 두면 안 되고요. 그리고 대변을 미지급금으로 부채로 인식하면 된다. 그래서 이 전화요금, 전기요금 이런 그 도시가스요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작성일자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라 이런 문제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우리가 접해보았던 문제입니다. 하나만 더 해보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이를 해드릴게요. 자, 매입거래입니다. 전자계산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서 매입은 FAT 1급에서 나올 게 53번 뿐이 없죠. 계산서는 53이다. 매입계산서. 매출계산서는요 13이다. 당사 영업팀 B2B 마케팅 교육을 실시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이다. 네, 어떻게 입력했을까요? 자, 11월 1일 날짜로 바꾸고 유형은 53이 되고 계산서 매입이니까 품명은 B2B 마케팅이라고 입력을 했겠죠.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60만원이라고 입력하셨죠.
그리고 거래처는 공급자, 시대 교육이 되겠습니다. 전자 계산서니까 1번 해야 되고요. 분계는 외상으로 했어요. 네, 외상이든 뭐 외상이 아니든 이건 혼합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품이 아니니까 교육비를 지출한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훈련비 800번대로 비용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825로 코드를 바꾸고 내려와서 대변의 외상은 253 미지급금이죠. 60만원 탭키 누르셔가지고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시대교육 딱 떨어지는지를 보셔야 된다. 네, 자 여러분이 한 번씩 풀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풀이해봤고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부가세 5번부터 나머지 실무 평가 문제까지 다음 시간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